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금융권 채용 비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최민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용 비리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권에서 나왔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권의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특혜 채용이 폭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앞서 밝혀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포함해 시중 4대 금융그룹에서 모두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에서도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서 은행권 채용 시스템에 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달여간 신한은행, 카드, 생명, 캐피탈 등 4개 계열사별 채용 자료를 검사했는데요. 그 결과 임직원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준 정황이나 외부 추천 특혜 정황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였고 앞으로 동부지방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처럼 잇따라 금융권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될 수 있었던 배경과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두 군데도 아니고 금융권 전반에서 이런 소식이 비리가 있었다는 게 정말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최민기 기자, 대규모 조사가 시작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융권에서 채용 비리 이슈가 확산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와 관련한 제보도 잇따르면서 다양한 채용 비리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공분을 불러일으킨 건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이었습니다. 이 특혜 채용으로 금융권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주로 현직 임직원이나 고위 관료, VIP 고객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취업 청탁은 은행장과 임원들을 통해 인사팀에 전달이 됐는데요. 이 청탁을 넣은 이들 중엔 이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 직원까지 포함돼 있어 이 같은 부정 청탁이 얼마나 금융권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지, 또 인사 청탁에 대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각종 부정한 방법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이 금감원이 밝힌 특혜 채용 사례 가운데 몇 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추천자가 금융지주사의 인사팀장이었던 한 지원자의 서류 전형 단계부터 최종 합격이란 표시가 체크가 돼 있었습니다. 이 지원자는 이후 태도 불량으로 합숙 면접에서 0점을 받고요. 또 각종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에서도 점수가 크게 뒤처졌지만 결국 다른 우수한 지원자들을 물리치고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또 추천 내용에 반드시 돼야 한다는 의견이 기재된 지원자도 있었는데요. 이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고도 결국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추천자가 누군지 알고 봤더니 해당 은행의 부행장이었는데요. 이 부행장은 고등학교 동기의 청탁을 받고 그 자녀를 합격시켜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소위 백도 실력이 아니라 백만이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이렇게 채용 절차를 특혜 채용을 위한 요식행위처럼 여기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 보험사의 경우에는 임직원 자녀에게 8점 만점인 항목에 10점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원자는 임원 면접 당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최종 합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뻔뻔하게 전형 공고에도 없던 글로벌 우대, 지역 거점 대학이라는 임의 기준을 급조해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편법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꼭 부정 채용이 아니더라도 채용 과정에 온갖 차별도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는 다 탈락시키고 순위 밖의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가 하면 애초부터 남녀 채용 비율을 정해놓고 전형마다 점수가 더 높은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특정 대학 졸업자에게 특혜를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실무 면접에서 탈락한 특정 대학 졸업자는 대거 합격시키고 같은 수만큼의 다른 대학 졸업자를 불합격 처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채용 공고문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고 기재하고 일정 나이 이상의 지원자는 자동 탈락시키는 나이 차별도 있었습니다. 아예 채용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여러 발견이 됐는데요.
이 한 은행에서는 인사 담당 임원이 자녀의 임원 면접에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본인의 자녀에게 고득점을 안겨 합격시키는 황당한 전형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직원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아예 이를 내규로 못 박은 곳도 있었고요. 채용 추천을 받으면 무조건 서류 전형을 통과시켜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용 시스템 전반도 엉망이었습니다. 합격자 선발 기준이나 우대 조건을 정해놓지 않아서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줄 수 있었고, 이 최종 합격자를 누굴 뽑을 것인지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공학과나 자격증에 대해서 우대 기준을 전형 중 임의로 적용하거나 각 전형 단계의 추가 선발자 때도 고무줄처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드러난 문제만 이 정도고, 이 같은 문제가 예전부터 관행처럼 진행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실제 채용 비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채용 비리 사례만 해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도대체 손을 봐야 될지 그것도 참 걱정인데,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잇따라 금융권의 채용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존의 채용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채용 비리의 유형도 다양했는데요. 하나은행의 경우 지원자들의 출신 학교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 드러났고,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유력 인사들의 자제 등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점수를 조작하거나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조작해 100여 명의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혐의로 관련 인사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오랫동안 각광받고 있는 금융권에서 잇따라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전반적인 고용시장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공기업이나 다른 사기업들에서도 고용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언론의 꾸준한 감시가 중요해 보입니다. 의혹과 비판이 커지면서 금융권은 하반기 채용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과정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내놓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권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내놓고는 있긴 하지만 높아진 불신을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금융권이 내놓은 개선책 어떤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금융권도 지금 현재 이 채용 비리가 얼룩진 이후에 채용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용 절차 개선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직 최종안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기준 초안이 공개되면서 대략의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 이른바 은행고시라 불리는 고난도의 필기 시험이 도입될 방침입니다. 기존에도 필기 시험을 치르던 은행은 일부 있었지만, 이는 최소한의 상식과 자격을 가리는 시험일 뿐 이 당락을 가르는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혜 채용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한은행과 다수의 지방은행은 그간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필기시험은 경제와 시사상식 분야의 객관식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전문적으로 바뀌면서 변별력도 크게 올라가 필기시험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실제 지금 상반기 채용을 진행 중인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도 모두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본 거 10년 만이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기업은행과 농협은행도 필기시험을 외주에 맡기고, 하반기 채용을 준비 중인 KB국민은행도 경제, 금융, 상식, 국사 분야에서 객관식 문제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이 면접에 참여시키게 되는데요. 같은 목적에서 서류 전형 평가도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진행이 됩니다. 상반기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우리은행은 1, 2차 면접 모두 면접위원의 50%를 외부 전문가로 뒀고, 기업은행도 2차 임원 면접의 절반을 외부 위원으로 뒀습니다. 농협은행은 10명 중 2명을 외부 위원으로 역시 뒀습니다. 또 사실상 특혜 채용의 통로로 이용됐던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가 됩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임직원 자녀 가점제와 추천제를 없애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행한 직원은 면직과 채용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기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 합격자가 적발돼 채용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합격자 풀도 운영될 방침입니다.
다만 채용비리 사태 중 드러난 은행 입점대학 출신자 우대와 같은 특정 대학에 가점을 주는 관행은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채용 시스템만큼 이를 운영하는 은행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채용 모범 기준은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모범 기준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은행에서 이 채용 비리가 불거진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은행이 이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은행 스스로가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분명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금융권 스스로가 채용 비리는 인사 추천 제도가 아니라 범죄라는 엄중한 문제의식을 지녀야 뿌리 깊은 채용 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뗀 금융권의 자정 노력이 얼마나 깨끗한 공정한 채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잠시 이렇게 자정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속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진단에서는 금융권 채용 비리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큐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립과천과학원에서 열린 해피 사이언스 축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활 속의 과학 상식을 전해주는 이지 사이언스는 해피 사이언스 축제의 현장을 찾아가 시청자들을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온몸으로 과학을 즐기며 배우는 생생한 축제의 현장에서 만난 이지 사이언스는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3명의 진행자가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과학 원리들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알긴산 나트륨과 젖산 칼슘 수용액, 그리고 음료수를 활용한 분자 요리였습니다. 알긴산 나트륨은 해초에서 추출한 식품 첨가물로서 식품의 점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알긴산 나트륨과 음료수를 점도가 생길 때까지 저어준 뒤 젖산 칼슘 수용액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캐비어 모양을 닮은 분자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화학 반응식을 이용한 실험 원리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분자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어 생소한 화합물의 반응을 알아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개구리알 모양의 고흡수성 수지를 활용해 전구 모양 디퓨저를 만드는 체험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기 무게의 1000배 정도 되는 물을 흡수하는 고흡수성 수지는 무수에탄올과 정제수, 향을 내는 용액을 섞어 넣고 섬유로 만든 막대를 꽂아주면 모세관 현상으로 천천히 용액을 흡수하면서 향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림을 따라 움직이는 코딩 로봇을 통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딩의 원리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나나로 건반 소리를 내는 키보드 또한 코딩의 원리와 전기 저항을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축제에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집에서 일일이 해볼 수 없는 실험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과학 원리를 알 수 있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진 사이언스 매직쇼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들로 채워졌습니다. 현란하고 폭발적인 촉매 반응 실험을 비롯해 용액을 섞으면 농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란돌트 시계 반응, 경찰의 과학 수사에 쓰이기도 하는 루미놀 반응은 말 그대로 마술쇼를 보는 듯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별자리를 직접 관찰하기 전에 사계절 별자리를 먼저 그림과 간단한 설명 화면으로 보여줘 별자리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포맷과 조금 다르게 행사 체험을 위주로 한 내용이었지만 과학을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주는 것도 이지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 사이언스가 이번 축제를 소개하면서 해피 사이언스 축제라는 과학 행사는 물론 올해가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의 해라는 사실도 효과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도 유익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을 부스 체험 프로그램, 사이언스 매직쇼, 우주와 천체 체험 프로그램 등 여러 지점에서 다양하게 포착해 보여준 점도 현장감을 살리면서 과학 축제의 유용성을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지 사이언스의 지난 방송은 해피 사이언스 축제를 통해 실험실이 아니라 간단한 방법으로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과학 체험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점에서 신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지 사이언스가 실험실 밖에 살아있는 활동으로서의 과학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과학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무려 91%라고 합니다. PC나 노트북 등 컴퓨터 사용률 7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음악을 듣거나 메신저를 주고받느라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늘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케줄을 정리하고 밀린 메일을 확인하거나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느라 스마트폰은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의가 스마트폰에만 쏠려 있는 사이 사고의 위험성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뉴스는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채 무단횡단을 하거나 차량이 눈앞까지 와도 알아채지 못하는 보행자들의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그 위험성을 전합니다. 실제 사고 영상을 확보해 보여준 것은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뉴스에서는 자극적인 화면을 지향하기 위해 가벼운 접촉사고 수준의 영상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사고는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한 스몬비라는 신조어도 이제는 낯설지 않을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다 생긴 교통사고의 사상자를 분석한 결과 10대 이하가 23%, 20대가 3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뉴스는 스마트폰 보행 사고와 관련된 이 같은 데이터를 연령별 막대 그래프와 시계 그래픽을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소 책임 연구원의 인터뷰는 20대 이하의 스마트폰 보행 사고가 많은 이유를 뒷받침해줬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행 사고 분석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률이 더 높은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 보행 사고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보행 사고는 보행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보행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보행자들의 인터뷰가 추가되었다면 뉴스의 핵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위험성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더 나아가 앞으로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 등이 전해졌다면 보행자의 인식 변화에 더욱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순화 대상인 어휘를 사용한 자막이나 속된 표현을 부각시킨 영상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일본 정부 가기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총괄공사 초치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초치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에서 순화 대상인 어휘로 선정한 단어로 다듬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뉴스 앞뒤 맥락을 고려해 불러드림 또는 불러드려라는 우리말로 사용하는 게 더 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스크롤 자막에 제시된 암참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말하는 것이고 암참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암참 대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라고 표기하거나 병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다룬 영상 구성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발언을 요약한 부분에 안 그러면 국민께 욕 처먹죠라는 발언을 자막으로 강조했는데 발언 내용은 문제가 없었으나 속된 표현인 욕 처먹다를 방송에서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자막으로 강조한 방식은 부적절했다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문제점이란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보도가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인류의 재앙인 핵폭탄도 그렇고 자연의 공포인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잔인한 살인 범죄 행위는 놀라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하고 되짚어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보도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책임이나 윤리에 대한 규정이나 실천 강령도 많았지만 뉴스 보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하는 사람도 줄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자주 하지만 호기심이나 관심을 채워주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감시나 공개나 공유의 가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영향력이나 지지, 동조의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즉 시청자의 확대, 일부는 홍보의 역할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수위가 높아지면 문제가 되고 비난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편파나 왜곡으로 연결되고 굴종이나 수능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또 무엇을 위험인가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도 그 해답은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대한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연구나 관심은 오래전부터 가져왔지만 좀채로 그에 대한 답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해결이 된 것인가 라는 의문은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지지 않고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현상에 대해서 늘 새롭고 결정적인 사실로 뉴스 보도를 꾸며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뉴스 보도는 관행과 타성에 젖어왔고 이제는 시청자도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보도 관습이 되었습니다. 사실 숭배론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하고 현장 중심의 보도가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의 역사에서도 키홀 저널리즘, 옐로우 저널리즘, 포퍼 저널리즘, 머크레이커 저널리즘, 또 뉴 저널리즘 등등 수많은 변곡점을 거쳐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타산지석으로 넘기기에는 버겁다는 평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정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뉴스 보도로 보기도 합니다. 기자의 전문성, 편성의 자율권이라는 전제도 반복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의 공적인 가치를 도덕적 기준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은 단순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책임을 지고 또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덕적 기준보다 직업적 기준이나 시장적 가치에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감만 가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